2부 GV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너에게 가는 길 영화 감독님이신 변규리 감독님, 그리고 나빈님, 비비안님 모시고 2부 GV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먼 진주까지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세 분 뭐라고 지칭을 해야 할까요? 세 분 선생님들? 네, 세 분 선생님들 이렇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변규리입니다. 오늘 진주 아우른이 이제 페미니즘 이 연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즐거운 재미있는 대화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이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더멘티, 에이스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 아들 27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사실 부산 살면서 진주를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근데 이런 기회로 오늘 서울에서 진주로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이 저희를 또 보고자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GV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아직 질문이 많이 안 들어왔죠. 네네. 일단 질문이 아직 위에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오늘 어쨌든 이 GV는 오늘 여기 관객분들의 어떤 소감과 또 어떤 질문들로 이제 채워질 예정이라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픈 채팅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기본 질문을 몇 개 조금 준비를 해와 봤는데요. 우선 감독님께 조금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성 정체성, 성소수자를 이제 어떤 주제로 하는 영화를 처음에 이제 제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주인공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트랜스젠더와 게이라는 정체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제 나비님과 비비언님을 주인공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있는 이제 단체이기도 한데요. 원래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3XFTM이나 뭐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종로의 기적 이런 뭐 레즈비언 게이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 오다가 이제 부모 모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그 홍보 영상을 제작을 의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 공간에 가서 저도 부모님들을 처음 뵙게 됐고 그게 2년이 되었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운영위원 두 분이 또 운영위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시던 때쯤이었고 그래서 그 운영회의에 가서 두 분을 처음 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님과 비비안님이 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얼굴이나 어떤 이야기나 말씀하시는 것들이 눈에 확 들어왔던 어떤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런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 그러니까 생애사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비님과 비비안님도 만나게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트랜스젠더 한결님이 이제 트랜지션 하는 과정과 이제 성별정정하는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나비님하고 한결님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고, 그 생애사 인터뷰를 하면서 나비님의 어떤 면모들이 되게 돋보이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단순히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그리고 이렇게 제작하면서 좀 겪었던 것들은 맨 처음에는 좀 엄마 혹은 부모라는 어떤 입장에서 포커싱을 해서 이 영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좀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엄마들도 그냥 엄마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아온 한 여성으로서 혹은 그냥 정말 성장하고 싶은 어떤 새롭게 자식과 혹은 사회와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됐는데, 그때 나비님이 이제 되게 여성으로서 자신이 선택해왔던 어떤 삶의 궤적들에 대해서 생애사 인터뷰에 대해서 할 때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분이라면 이제 한결님의 어떤 성별정정이나 트랜지션 과정에서 또 자신의 이제 세계관을 좀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비비안님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그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굉장히 솔직한 어떤 모습, 그다음에 되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혼란 같은 것들이 단순히 뭐 정말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과정일 것이고 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이렇게 검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떤 좋은 모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트랜지션이나 이제 성별정정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도만,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팔로잉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 예주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연애에 대한 어떤 꿈을 좀 꾸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뷰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성주님과의 어떤 만남을 이제 영화에 담게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연애의 과정이 또 그 예주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또 그 하나의 그 관계를 또 새롭게 인정하고 또 나의 어떤 새로운 관계로서 비비안님께서 받아들이는 과정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연애라는 모습이 또 담길 수 있다면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어떤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예주님이 애인이 생기셨고 다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담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네. 네,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다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애인이 생기셔가지고 더 좀 다양하고 좀 솔직한 이야기를 좀 담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저도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성소수자 부모라는 것도 또 하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았고, 한 번도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거를 지금 많이 조금 지나갔나요? 많이 이게 이렇게 올라갔나요? 그러면은 네, 박혜정님이 영화를 보니 성소수자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지혜님이 당사자로서 이런 저희 현실을 담은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블록을 무너뜨리는 라이언님이 보통 소수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에서는 그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작품이 많은데 이 영화는 그 소수자의 모부님이 주가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도 결혼할래 님께서 주신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보통 사람의 땡땡 엄마로 살다가 성소수자 땡땡의 엄마가 되기까지, 또 활동가 땡땡으로 자신을 소개하기까지 변곡점이랄까 기점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비님과 비비안님 두 분 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니까 저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었지 하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순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예준이 엄마로 사실 살다가 걔가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바람에 저는 성소수자 부모가 됐죠. 어느 날. 그래서 제 세계가 또 넓어졌고 어쨌든 역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근데 그런 게 저는 처음에는 사실 좀 되게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소수자 부모를 본 적이 없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성소수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이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을 누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이 정보를 뭔가 얻어야 되고, 혹은 그냥 나는 이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예준이가 마침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가줬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사실 두려운 마음에 내가 거기 이제 가면 그냥 되돌아올 수 없는 길?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조금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좀 안 가도 되겠다. 엄마는 괜찮다. 근데 그게 약간 회피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약간 낯설음에 대한 회피죠. 나는 이제 그 세계가 너무 낯설고 두려우니까 그냥 안 볼래. 그거였는데 예준이가 이제 함께 가줬으면 너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서 제가 제가 성소수자 부모로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싹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같이 성소수자 부모님들도 너무 많고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냥 그 모임에 안에 내가 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사실 얘기도 못했죠. 소개도 못했으니까 맨날 울고 앉아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 공간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아마 그 공간에 자꾸 매달 가다 보니까 어떤 성소수자 부모로서의 어떤 또 정체성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나한테 준 거라면 그거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래도 한 1, 2년 걸렸던 것 같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부모 모임에 이제 자꾸 가니까 뭔가 연대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그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알게 됐을 때 사실 제가 몰랐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고, 이제 그 현실을 알게 되니까 나도 잘못한 게 없고 우리 아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런 차별과 혐오 속에 노출돼야 되지? 왜 퀴어 퍼레이드를 갔는데 저들은 이렇게 혐오의 말을 내뱉지? 우리가 뭘 어쨌다고, 약간 이런 그 생각이 진짜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활동가로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뭔가를 하나를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또 그 세계가 넓어졌고, 또 그 세계에서 또 다른 일들을 겪다 보니까 또 다른 세계로 또 제 세계관이 넓어지고, 제 생각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행동하지 못했던 거고, 저한테 보였기 때문에 그 어떤 어쨌든 우리 정당하지 못한,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혐오의 말을 내뱉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점차 활동을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씩 활동을 해서 뭔가가 바뀐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활동을 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성소수자 인권활동이라고 해서 성소수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처럼 이런 자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다 연대거든요. 그래서 연대에 힘이 주는 어떤 그런 걸 저도 깊이 깨달았고,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해주신 분들이 많다면 진짜 활동할 힘이 나고, 그래서 점점 더 희망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니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진짜 더 활동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변한 만큼 세상이 변했다고 항상 나비님이 저한테 저를 치열업 시켜주세요. 제가 아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제정도 안 되고 왜 이러는 걸까? 정말 세상이 야속하다 이러면 비비안님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면 그만큼 세상이 변한 거니까 희망을 가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활동가가 되었나 봅니다. 네, 나비님께서 질문들이 많으셔서 네. 그러면은 한번 나비님께는 그러면 저한테, 다른 네. 질문을 네, 한번 저한테 성별 정정 관련해서 법원 물어보셔서 네네. 저도 편견이 있었나 봐요. 제가 사는 데가 전북 군산인데 정말 소도시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판사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에 있는 판사가 좀 더 이 부분에 열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서울에서 가정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판사님이, 멀쩡하게 생긴 판사님이 그런 빠음말을 할 줄이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감독님 제가 육자르게 생긴 얼굴인가요? 아무튼 영화 보시고 저한테 욕잘한다고 다들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성별정정은 항상 법원 앞에서 어쨌든 그 판사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시더니 그 느낌에 이거 기각할 것 같다 했더니 다른 사유도 없이 그냥 기각했어요. 아주 캐캐묵은 법원 예비를 들고. 그래서 그 기간도 실은 오래 걸렸어요. 이거 안 해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안 된다고도 하지. 꽤 오랜 시간을 힘들게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 지방에 있는 대로 저 살고 있는 데로 법원에 했는데, 거기에서는 2달 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판사님이 세상에 아직 허용적이지 않지만 힘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도 저의 또 하나의 편견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좀 다양한, 좀 여러 가지 성 정체성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성 정체성 영화에서처럼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저를 붙들고 한참 설명을 했어요. 젠더 플로이드, 바이젠더, 뭐 또 젠더 퀴어, 퀴어니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다 모르겠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물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본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지만 왜 꼭 어떤 구분을 지어서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남녀 이율법적뿐만 아니라 LGBTAIQ뿐만 아니라 지금 뭐 외국에서는 60까지 70까지 얘기하는데 사람 숫자만큼의 성 정체성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개개인이 각각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 정체성은 무엇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떤 범주 안에다 넣고 싶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네가 생각하는 정체성은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성 정체성 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가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이 생긴 것,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난 긴 사람이야 지금 나의 정체성은 그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머리가 길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르라는 법은 없죠. 그냥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갖가지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정체성인데 한두 가지로 남녀라던가 직장인이라던가 학생이라던가 그런 식의 어떤 정체화를 시켜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성소수자 부모 모임 와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서 거의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딱 정해진 게 있었죠. 그랬는데 이 퀴어의 세계 알고 나서 전혀 딴 세상이잖아요. 저희가 살면서 40, 50, 60 넘고 어떤 세계관이 바뀔 일이 거의 없죠. 나 편한데 나 좋은데 익숙한 데만 그런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는데 이제 퀴어의 세계에 초대받고 난 후에 정말 많은 걸 보니까 내 자식이 단순히 퀴어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너무 납작하고 좁게 봤구나. 세상에 정말 많은 뭐 정체성이라면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존재에 대한 다양성 혹은 욕구의 다양성 그런 부분들이 다 괜찮을 수 있을 텐데 실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타투나 뭐 피어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지금도 썩 편하지 않지만 아니 본인이 좋다는데 그걸 내가 익숙하고 편하지 않다고 해서 본인이 좋다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만큼은 되었어요. 그전에는 좀 그러지 못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저희 아이한테도 타투한다고 그래서 20살 넘어서 성인 되면 그때나 해. 그전에 오면 난 싫다. 이런 좀 되게 편협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이가 키워 있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그 뒤로 뭐 어떤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존중을 해야 되는구나. 내 자식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한 사람의 개별적인 존재구나. 존중을 안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내 아이가 불행해지는구나. 그러면 이게 제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덕분에 이런 것처럼 넓은 세계에 초대되어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두 분 다 들려주셔가지고 네, 특히 이제 나비님께서 얘기하신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 선별 정체성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요즘에 MBTI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MBTI를 얘기를 할 때도 뭐 이제 약간 재미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뭐 재밌네 이러고 넘기지만 정말 MBTI에 약간 진심인 경우에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ESTJ인데 뭐 ESTJ는 이래야 해. 약간 너는 ESTJ인데 왜 저래?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성 정체성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세상에 60억,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MBTI만 해도 16가지에만 해도 사람을 그렇게 끼워 넣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남, 여, 이 성별 이분법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당연히 여성은 남성을 좋아해야 하고 남성은 여성을 좋아해야 하고 이제 이런 거로만 국한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정말 편협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었나 하는 거를 좀 다시금 깨달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지혜님이 성별정정 같은 부분은 되게 지방이 판결을 잘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하시는 판사는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경우는 있고, 네,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진짜 최근에 성별정정 관련 찾아보고 하다 보니 이미 하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머리 빗는 네오님이 되게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머리 빗는 네오님이 이 질문을 정리를 해주셨군요. 이 카톡방 방장님께서 피치님 같은 경우에 지금 성소수자의 부모라는 이유로 따가운 사회적 시선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기본 질문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특히 이제 퀴어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몇 안 되는 약간 정말 그렇게 많은 수의 혐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나간 현장인데 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현장에 나가서 더 많은 이제 혐오를 좀 직접 목격하게 되는 그런 현장인데 되게 인상이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그 반대 시위 하시는 분이 진짜 약간 거의 약간 광기에 살아있는 빛으로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이런 피켓을 드시고 이제 막 이렇게 좀 혐오의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셨는데 참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자기 자식을
이런 사회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난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또 그 퀴어 퍼레이드에 나오신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분들도 똑같이 이제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많은 혐오들을 이제 마주하셨을 때 좀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셨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퀴어 퍼레이드 가서 아주 극심했던 인천 퀴어 축제 갔을 때는 정말 맞고 안경도 깨지고 멍도 찢기고 그랬거든요. 화장실도 못 가고 막 10시간 동안 그렇게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광기 뭐 설득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영화의 장면도 보지만 저 사람들을 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은 그 사람은 저희가 퀴어 축제 가면 계속 그분들이 옮겨 다니세요. 몇천 명이. 어느 지역을 가든 저희는 전국적인 퀴어 축제를 요즘은 이제 못하지만 다니면 대부분 그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작지만 목소리가 크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아주 격렬하지만 비변님 말씀을 두 번에 다른 지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 어느 목전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격렬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뭔가를 바꾸기보다는 다른 분들한테 엘라이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 NPR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은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1%가 안 된다고 그래요. 0.06%. 그런데 그 악플 다는 사람의 그런 독한 말들이 여론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들리는 건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전체 여론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같이 혐오하거나 어떻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머지 침묵하고 있는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주도록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혐오의 말을 하는 안 예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살으라고 하고 저희 상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말 정말 그런 또 바운스를 하거든요. 제가 여름에 저희 제복을 입으니까 짧은 제복에는 장신구 같은 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제 퀴어 축제 기간에는 뱅글을 하죠. 프라이드 뱅글을 $9. 그러면 자네는 그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제 아들이 트랜스젠더라 축제 기간에는 저도 이런 걸 하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봐줘 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분이 뭐 엄마가 맨날 밖으로 도니까 애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얘기할 때 저는 그분한테 그러죠. 선진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실제로 경찰이 잡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막 저기 말씀 부리면 많다라고 막 잡아간다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 어쨌든 선빵을 날리는 거죠. 선빵을 날리면 그분이 굉장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이제 또 제가 눈빛으로 쏘죠. 한마디만 더 하면 이걸 찢어버릴 거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면 뭔가 본인은 모르겠지만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될 분위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더 말씀 안 하시고 뒤에서 이제 수근거려요. 저 사람 자기가 애가 트랜스젠더인 게 뭔 자랑이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이렇게 뒤에서 제 뒤에서 수근거리면 그 얘기는 누군가 또 전하죠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러죠. 전하는 사람도 그 상사가 그러던데 그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도 될까? 하는 조심스러움으로 전하는데 제가 그러죠. 아니 내 자식이 트랜스젠더인 게 자랑이 또 아닐 게 뭐야? 실제로 우리 저기 책자 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내 책을 보면 거의 크리스찬이신 부모님께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귀함의 일부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전체 이렇게 한 어느 사회나 한 5%에서 10% 정도 성소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해도 250만 명 정도가 있거든요. 250만 명이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제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120만 명, 현역 군인이 60만 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에 성소수자가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서 잘 안 보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내밀한 부분을 주변에 분명히 있을 텐데 얘기를 못했을 거니까요. 그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또 이제 그 남녀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못하는 이제 통칭 트랜스젠더나 지금 그런 분들이 한 1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25만 명. 그렇게 많은 숫자의 남녀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혐오 발언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지 마셔라. 주변에 이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특별해요. 특별한데 누구나 다 특별하지만 어떤 축제에서 이렇게 프라이드가 되든 뭐가 됐든 저희가 저희의 것들을 마음껏 뽐내는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이 특별해. 뭐 자랑스럽지 않을 게 뭐야.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하느라고 그게 가시화 운동이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여야 또 저희 아이는 다행히도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조금 나서지 않거나 또 당사자도 나서지 않거나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건 그분들의 또 선택이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나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가시화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우리 자신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세상의 모든 약자를 위해서도 꼭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가시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한테는 꼭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혐오의 시선 따위야 선빵으로 날려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네, 진짜 이 가시화라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여러 선배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해주셨던 말씀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딱 우리가 하는 만큼 바뀐다라는 말씀이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화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어떤 세상을 바꾸려는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나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혐오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한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엘라이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연대를 구축해 나가는 그게 진짜 운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에이로맨틱 오토코리 섹슈얼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보수 성지 경남에서 오픈리 퀴어로 살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정체성을 밝히는 건 생각만큼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유독 가족들 앞에선 퀴어 프렌들리한 시각을 내보이는 것마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분명 아무것도 강요하시지 않는데도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도망치고 싶어졌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 있게 뚫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많이 어렵지만 언젠가는 부모님께도 털어놓고 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데 설명에 도움이 될 법한 힘이 되어줄 도서나 영화 등의 미디어 중에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감독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아니 여기 저 질문 말고 위쪽에 또 올라가 보시면 부모님께 책을 드렸는데 책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더라 이런 또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당사자들도 부모님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당사자들이 볼 때는 부모님은 너무 어른인 거죠. 어른이고 나보다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이게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선입견? 어떻게 자식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이럴 수가 있어? 뭐 부모로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사실 또 당사자들이 부모들한테 갖는 편견이나 선입견 같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도 완전 그냥 불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래 내가 노력해 볼게 알아보자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과 또 아닌 부모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절대 당사자들의
탓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부모님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셨느냐. 그건 정말 부모님의 몫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책을 줬지만 그거를 보지 않고 찢어와서 버리는 거는 절대 상처받으실 필요 없고,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이전에 진짜 불완전한 한 인간인데, 저 사람은 노력하려 하지 않는구나. 혹은 다른 세계에 대한 혹은 자식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구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를 아예 뭐 거부한다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에 따라서 뭔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나비님은 굉장히 처음부터 씩씩하신 분이었고 저는 사실 몇 년 걸렸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어떤 틀을 깨는 걸 주저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라 내가 가진 틀을 되게 잘 깨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아니구나. 그럼 얼른 깨버리는데 그거를 깨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인간의 유형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드릴 수는 있어요. 예, 처음에 뭔가 거부를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이런 영화를 봐, 이런 책을 봐 권해드려도 그거는 부모님이 마음을 딱 내가 좀 뭔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 아이가 이렇다고 그러면 어떤 세계일까? 나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노력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기 전에는 절대 안 봐요. 그래서 추천을 하거나 이런 것도 그것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보든 안 보든 책을 찢어버리든 내 말을 듣지 않든 뭐 회피를 하든, 이거는 완전히 부모님의 몫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당사자분들이 절대 죄책감이나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간을 줬는데도 도저히 변할 기미가 없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틀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면서 전혀 달라질 느낌이 없다 하면, 나비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한테 버림받을 조짐이 보이면 내가 먼저 버려도 되는 게 부모다 사실. 그거는 마땅히 나는 노력을 했고 시간을 충분히 들였지만 그게 안 되면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안전할 때, 내가 스스로 혼자 정신적으로 뭐 물리적인 뭔가 공간을 확보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을 때 얘기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절대 그 부모님의 반응 때문에 여러분들 당사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서지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 책을 찢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거는 전적으로 부모님 몫이에요. 내 세계를 나의 세계로 부모님을 초대했는데 그게 선물인지 모르고 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나는 선물이라고 줬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절대 선물이 될 수 없거든요. 저희는 그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도 출연하고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런 어떤 넓은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절대 당사자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죄책감도 가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말씀하자면 그 미디어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 많이 있겠지만, 실은 비비아님도 아드님이 커밍아웃 했을 때 여러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책자 같은 걸 드리면서, 그때 이제 커밍아웃 스토리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책자를 드리고, 또 컴퓨터에 바비를 위한 기도, 그 영화를 깔아뒀으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바비를 위한 기도가 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게이 친구가 부모님께 이게 엄마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매일매일 전화해서 지옥,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되게 혐오의 발언을 해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굉장히 비극인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실은 내 자식이 게이여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한테 지옥을 내가 만들어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영화인데, 이제 그동안 커밍아웃 하면서 그런 영화를 많이 권했는데, 이제는 새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어디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 영화가 처음에 저희가 한 번 보면 퀴어 영화, 두 번 보면 가족 영화, 세 번 보면 여성 영화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네 번 보면 인생 영화. 이건 어떤 방송국 기자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정말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가족, 퀴어, 여성, 연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비비안님 말씀처럼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커밍아웃을 갑자기 하실 수도 있는데 준비된 커밍아웃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래요.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이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내가 커밍아웃을 할 정도 되면 가족의 평온을 깨서 미안함보다 내 존재가 커밍아웃 못하면 부서질 것 같이 힘들 때 그때 커밍아웃을 하게 되잖아요.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커밍아웃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 상태대로 계속 이러고 사는 게 내 존재가 부서질 것 같다. 그런 마음 때문에 커밍아웃을 대부분은 하기 때문에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저희가 오죽하면 부모한테 버림받기 전에 부모를 버리라고 하겠어요. 실제로 부모님들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해요.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진짜 부모님은 그렇게 해서 죽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저희가 종종 보죠. 저번 달에 봤던 분이 이번 달에 세상에 없고 이런 당사자들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가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았고 자 이제부터 자식 번식을 위해서 자손 번식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봅시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얘기가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본인들의 욕망에 의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책임이지 자식이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고 해서 부모에게 무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실은 가족이 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한테 거부당할 때 자살률이 8배 이상 높다. 이런 것들이 다 통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안전, 당사자의 안전, 안위를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누구라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나를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안전이별 혹은 뭐 그런 거리를 두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조금 미안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대 죄책감 갖지 마시길 바라고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당당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다들 용기를 정말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으로 정리를 해주신 나미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는 다양한 삶들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삶들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좀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가장 절실한 법이나 제도가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기본 질문 중에 하나로도 이제 가지고 온 것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도 어쨌든 저희가 행사를 기획한 것이 아우르니라는 이제 단체에서 이제 작년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이 실패를 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올해 어쨌든 지금 대선도 앞두고 있는 좀 이 중요한 시기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있어서 이제 2월 동안 실천을 좀 아우르니 차원에서 벌여보자 해서 이제 그 약간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로 이제 오늘 이 상영회를 기획을 하게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가장 절실한 법과 제도 하면은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저는 좀 차별금지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부딪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소수자에 관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하시면서도 또 이런 차별에 있어서 좀 피부로 많이 느끼신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외에도 좀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가장 절실한 법이나 제도가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성소수자를 빼고 하자, 성적 지향을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좀 금지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뺀다면 그 법의 어떤 부분이 훼손되는 거고요. 가장 필요한 건 국회의원들의 용기죠. 현재 국회의원들이 비겁하잖아요. 결단을 못 내리고 그런 걸 만들으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이 9명씩 붙어서 일을 하는 건데 본인들의 어떤 지역구 성향이나 어떤 정파적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정말 그래서 제가 국회 앞에서 많은 뭐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국회의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여론입니다. 언론을 통한 여론 그리고 그 여론이 나오는 방향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거 외에 저 소방공무원인데 소방공무원 인권활동을 제가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한테 직접 가서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다 얘기한다고 언론이 다 받아주잖아요. 어떨 때 받아주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건 아니잖아 아니 이건 꼭 필요하잖아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언론은 갑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무엇보다 바닥에서부터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연대하고 나타날 때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요. 이 지금 저런 걸 막는 일부 극렬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되게 그 단합력이 세요.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저희가 한 88% 정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좀 세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저변에 깔린 어떤 의식도 좀 필요할 거고 법적으로 필요한 건 저희가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 1인 화장실 그러니까 성중인 화장실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동성혼을 가능한 동성혼인법 혹은 어떤 그 결혼의 형태 혹 동거의 형태에도 가능한 사회적 동반자법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동성혼은 어떻게 보면 평등권의 문제죠. 왜 이성은 결혼이 가능한데 동성은 결혼시켜주지 않느냐. 평등권의 문제고 사회적 동반자법은 자유권의 문제죠. 뭐 그 어떤 그 성소수자와 상관없이 이성 간이라도 결혼도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아닌 사회적 동반자법을 통해서도 꼭 결혼이라는 혼인사에게 묶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서구에서는 뭐 동성혼도 가능하고 사회적 동반자법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미개한 나라일수록 한 가지만 고집하죠. 서질하는 나라일수록 복합적인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을 하는 거죠. 법은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요.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개정하라고 국회의원은 있고 법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그럼 단순히 혼자 나가서 목소리 낼 수 없잖아요. 그런 많은 뭐 포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단체의 힘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 왔을 때 이렇게 많은 단체가 그분의 숫자가 얼마여가 상관없이 이렇게 단체가 모인다는 건 사람의 마음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형태의 연대활동과 드러나는 연대활동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감사드리고요. 벌써 시간이 9시 53분이나 됐어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답변을 일일이 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는 소감을 좀 세 분 다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약간 공동체 상영을 하는 이런 자리를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진주에도 오시면서 들었던 생각과 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오늘 GV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계속 나비님, 비비아님이 이제 연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역 처음에 너에게 가는 길을 개봉할 때 지역에서 사실 영화관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독립 다큐멘터리들이 사실 개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극장을 많이 안 열어주기도 하고 특히 지역에 또 극장들이 많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되는 것들이 이제 상업 영화들을 위주로 이제 이런 극장들도 선정을 하다 보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영화를 되게 못 본다, 아쉽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뭐 트위터나 뭐 이런 SNS로 우리도 보게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막 이렇게 부산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몇 개관을 이제 개봉을 동시에 하니까 또 그런 데에 상영을 하실 때 저기 어디서 왔다 막 이렇게 저기 지역에서 오늘 보려고 올라왔다 뭐 양주에서 왔다 막 이런 식의 관객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으로 온다라는 행위가 사실 되게 정말 마음을 많이 쓰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OTT가 막 지금 엄청 핸드폰만 키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예매를 하고 또 친구와 뭐 또 차편을 또 알아보고 그 시간을 맞춰서 영화를 보러 온다? 이건 되게 많은 마음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런 관객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진주에서도 이렇게 영화관을 또 잡으셔서 이렇게 또 상영을 하시고 아까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입간판에 되게 많은 연대단위들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연대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사실 영화를 상영한다라는 이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이 영화에 많은 어떤 고민 지점이나 선별정정 제도나 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오늘 모여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진주까지 오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감사함과 그다음에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오늘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또 이제 연대하고 만나 뵈면은 서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같이 차로 내려오려다가 급작스럽게 제가 이제 현재 소방노조 위원장인데 그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들하고 그 협약식을 갑작스럽게 하게 돼서 그거 하고 따로 이렇게 비행기를 이동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몇 명 막 모인대 이렇게 있는데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대 단위가 모인대 어떻게든 가야 돼. 그래가지고 눈총을 많이 먹으면서 두 주에 눈총 협약식만 하고 막 도망나와서 눈총을 많이 먹으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좋죠. 인권 상황이 정말 개선되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처럼 좋은 인권의 분위기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참 그것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 사회라면 그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인들 막 존경하고 추앙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 인권 상황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라면 우리가 조금 더 변화를 꿈꾸는 작지만 위대한 일을 할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인권의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작지만 위대한 변화를 꾀할 기회를 가졌다.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같이 힘내고 같이 잘 해보도록 또 오늘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언제서든 기업 축제에서든 아니면 여성단체 행사에서든 다른 모임에서든 또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원래 갈 때는 대부분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왕복으로. 근데 여기 진주는 기차를 검색하니까 돌아갈 차편이 없더라고요. 네, 기차가 엄청 빨리 일찍 끝나더라고요, 서울 가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운전을 하고 오긴 왔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GV를 와서 뭔가 이 여러분들의 이 눈빛이라든지 이런 주시는 이 느낌들이 저희를 또 활동하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약간 보약 맞듯이 GV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극장에서 12월 말까지 상영을 하고 서울도 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상영이 아니면 관객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무리 멀고 한두 명이 우리를 보고자 해도 우리는 간다는 게 이제 저희 셋의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일단 모여주시고 많은 단체가 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는 사실 보면 눈물이 많이 나죠. 아까 감상평 보니까 되게 울었다는 얘기가 많고, 하지만 저희 영화는 슬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따뜻한 희망의 마음,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활기차게 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4번까지 보시면 진짜 인생 영화가 되거든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시면 더 좋고, 내 옆에 지인들한테 또 권해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성소수자가 함께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만 그냥 알게 되어도 굉장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오늘도 저는 즐겁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마무리 소감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감독님께서 얘기해주신 이렇게 OTT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세상에 이렇게 극장까지 찾아와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또 특히 지금 상영을 하고 있지 않은 영화인데 이렇게 공동체 상영을 따로 하고 있는 영화를 찾아와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내는 일인가라는 부분에 되게 좀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진짜 이 OTT로는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이 영화를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보고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 진짜 어떤 이 극장 안에 감도는 어떤 따뜻한 공기를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어떤 연대의 힘을 체험하고 가는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나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자리에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와 있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참 전국적으로 참 힘든 상황들에 많이 처해 있죠. 워낙 이제 외부적으로 공격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좀 움츠러들고 뭔가 좀 더 음지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활동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나비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슬프고 힘든 것보다는 좀 더 유쾌하게 즐겁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또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힘으로 바뀌어서 더 많은 연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GV 행사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그 들어오실 때 받으신 피켓 다들 받으셨죠? 네. 피켓을 안 받으셨나요? 잠시만요. 이 행사 끝나고 나가실 때 괜찮으시면 사진 찍어요. 네네. 단체 사진, 독사진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 지금 요 자리에서도 한번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한번 단체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대이동 집합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